네,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제도 중에 교육제도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대중매체도 제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가족제도 배웠어요. 가족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랑 뭐가 있었죠? 확대가족과 핵가족이 있습니다. 확대가족은 몇 세대 이상의 부부가 함께? 세대 이상의 부부가 함께 사는 가족의 형태고요. 쉽게 말하면 누구랑 누가 같이 산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가족의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의 계승이 쉬워요? 전통. 맞아요. 전통의 계승이 쉽고요. 뭐가 증대되기 쉽다? 다 같이 더불어 사니까 맞아요. 공동체 의식이 증대되기 쉬운 그런 특징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핵가족 같은 경우는 결혼한 부부가 몇 쌍? 한 쌍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미혼 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의 형태가 일반적인데 부부만으로 구성되거나 한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것도 핵가족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가족 구성원의 관계가 확대가족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민주적입니다. 수평적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대신에 무슨 문제가 나타날 수 있었죠? 가족 해체. 가족 해체. 가족들이 뿔뿔 흩어져 버리는 가족 해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어요. 뭐 이런 일반적인 특징이야 뭐 상식적인 거니까 어렵지 않은데 수능에서 나오는 표현은 이 표현이었죠. 두세대 가구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두세대 가구는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사는 가족의 형태예요. 뭐 엄마 세대랑 여러분 자녀 세대가 같이 살면 그거를 두세대 가구라고 하는데 이 두세대 가구는 확대 가족이다, 핵가족이다? 네, 둘 다 포함됨에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두세대 가구면서 확대 가족이 되기 위해선 부모랑 기혼자녀. 결혼한 부부가 두 쌍 이상 존재하니까 부모와 기혼자녀고요. 두세대 가구면서 핵가족이 되기 위해선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돼야 한다는 거, 요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가족 문제를 바라봤는데요. 기능론의 입장에선 두 가지 측면으로 가족 문제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가족 문제가 나타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능론의 또 다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회 구성 요소가 밀접하게 어떻게 되어 있다? 상호 연관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된 측면으로도 가족 문제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제도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가족제도에 영향을 주면서 가족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있었고 타이밍은 제가 못 맞췄네요. 자, 이 다음에 갈등론 같은 경우는 가족 문제의 원인을 뭐의 산물로 인식을 하죠? 불평등 구조의 산물로 인식을 합니다. 제가 미리 띄워버렸네요. 그래서 갈등론 입장에서는 이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 전통사회 가족 문제를 설명하기 적합하다고 했죠. 과거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땠어요? 낮았습니다. 분명히 우리 할머니도 분명히 꿈과 목표가 있었을 텐데 그분들의 사회적 진출이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는 집에서 빨래나 하고 애나 뭐라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의 일방적 희생이라는 가족 문제가 나타났었거든요. 이런 불평등 구조의 산물로 가족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고요. 또 가족 내에도 무슨 집단과 무슨 집단이 있다고 봐요? 지배와 피지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가장이 지배 집단이 되는데 가장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남성이었기 때문에 남성 외에 가부장 제도가 가족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성이 피지배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족 문제의 원인 설명했던 게 갈등론입니다.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수업에 들어갈 건데 이게 되게 옛날 사진이거든요.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정지영의 스위트 뮤직 박스라고 하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라디오. 맞아요.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여러분 혹시 라디오 들으시나요? 네. 난 라디오 듣는다. 몇 분 계시네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대 라디오를 들었어요. 제가 고2, 고3 수험생활 할 때는 보통 공부하고서 새벽 1시 반에서 2시 반 정도에 잤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딱 제가 공부를 마무리할 때쯤에 하는 라디오였어요. 12시에서 2시 사이에 하는 라디오라 이때 이제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분이 이제 SBS 전 아나운서신데 목소리가 되게 부드럽고 달콤해가지고 이분의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게 제 수험생의 일과였거든요. 그래서 이 라디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라디오가 오늘 배울 대중매체의 사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대중매체의 특징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제도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의 기능을 이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대중매체 특징 비교까지가 오늘의 목표가 되겠네요. 교육제도 결국엔 무슨 관점과 무슨 관점으로 살펴보겠어요? 기능론과 갈등론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심지어 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기도 해서 후딱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교육제도 특징 빈칸을 채워보죠. 기능론은요 학교 교육을 긍정적으로 바라볼까요? 부정적으로 바라볼까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좋은 측면을 언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학교 교육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선발을 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음 세대로 문화를 인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이동에 중요한
통로로서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발 배치하고 다음 세대로 문화를 전승하고 또 사회 이동의 중요한 통로로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이제 기능론을 표현해주는 기능론이 말하는 학교 교육과 사회적 지위를 얻는 데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플러스가 많을수록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뭐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학교 교육이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여기서 동그라미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와있죠? 가정 배경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 수업을 왜 듣고 계신가요? 왜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 쉽게 말해서 사회적 지위라는 어려운 표현 쓰지 말고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성공하려고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자, 기능론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눈을 빛내면서 열심히 수업을 들으면은 뭘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좋은 성적은 좋은 대학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면 거기서 또 열심히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그 스펙을 쌓으면은 좋은 직장에 가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을 열심히 잘 따라오기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성공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교육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선발하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 학교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해주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때문에 전승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학교 교육은 사회 이동의 통로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능론은 뭘 간과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다 원하는 성적 받던가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도 지금 높은 성적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왜 우리는 노력하는데 누구는 좋은 성적을 받고 누구는 좋은 성적을 못 받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자, 갈등론이 말하는 포인트를 짚어보세요. 우리 이미 사실 배웠는데 전에 갈등론은 무엇의 영향을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불평등. 또 여기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왜 안 나올까요? 맞아요. 가정 배경의 영향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솔직히 이 학교 교육 내용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지나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다 그 목표나 꿈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서 요구하는 그 능력만 여러분들이 잘하면 되는데 이 학교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과목을 잘해야 하고 모든 과목의 성적을 잘 받아야지만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죠. 근데 그럼 모든 과목의 성적에서 원하는 성적을 받기 위해선 당연히 뭐가 수반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 배경을 뒷받침해서 뭘 우리가 들어야 한다? 사교육에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솔직히 학교 교육만으로 원하는 성적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빵빵한 사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이 빵빵한 사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지 못한 친구는 당연히 학교 교육에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학교 교육에서 밀리는 게 마치 우리 노력이 부족인 것 마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애초에 출발점이 달랐던 건데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빵빵한 영재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랑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그냥 밖에서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기만 했던 친구들이랑 어떻게 그거를 경쟁을 할 수 있고 비교를 할 수 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론 애초에 출발점이 다른 측면을 언급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갈등론이 말하는 학교 교육은 이 학교 교육을 일단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요 측면에 주목을 합니다. 또 학교 교육이 이 기존의 불평등 사회 구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유지하고 재생산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한 지배 구조를 마치 당연한 것 마냥 수용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표가 갈등론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학교 교육도 물론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근데 이 학교 교육보다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다? 가정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빵한 가정 배경이 뒷받침돼서 우리가 빵빵한 사교육을 받아야지만 학교에서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 배경 영향을 기능론은 간과한 채 마치 우리 노력이 부족해서 좋은 성적을 못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 것 마냥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측면을 꼬집는 게 갈등론이라는 거. 이 정도면 이해되실까요?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기능론과 갈등론 학교 교육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이 측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중요 포인트는 이 대중 매체 파트인데요.
이 대중매체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쇄매체가 있고요. 이 인쇄매체는 상대적으로 다른 매체에 비해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음성매체. 이 음성매체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시각 정보의 처리가 어렵대요. 밑줄을 쳐주세요. 세 번째는 영상 매체고요. 이 영상 매체는 시청각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 형태라고 하네요. 시청각 정보에다 밑줄을 쳐주시고 실제와 같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뉴미디어고요. 뉴미디어는 정보와 복제의 전송이 쉽답니다. 여기다 밑줄을 쳐주시고 통신망을 통한 상호 소통성을 강화시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들을 일단 적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대중매체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중매체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인쇄매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신문이나 책. 제일 일반적인 대중매체죠. 이 대중매체 중에 이 인쇄매체로 분류되는 신문이나 책은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전달한다. 왜 그럴까요? 신문이나 책 아무나 쓸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씁니까? 지식인들, 전문가들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 책을 쓸 수 있고 신문을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되게 일반적인, 되게 당연한 특징을 도출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음성 매체는 뭐가 있을까요? 라디오. 제가 아까 수업 때 열었던 라디오가 있습니다. 라디오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게 여전히 컬투쇼 들어있고요. 여러분 컬투쇼 들어보셨나요? 네. 컬투쇼는 아마 이게 유튜브에도 막 짤로 이렇게 막 영상으로 클립도 많이 떠돌아다녀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다 보면 진짜 재밌는 사연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라디오나 이제 음악 CD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음성 매체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이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반복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은 뭐 멜론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그 라디오랜다. 그 음악 같은 거 반복해서 계속 듣게 되잖아요. 한번 음악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계속 반복 재생만 하면 되다 보니까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정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도출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영상 매체인데 영상 매체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맞아요. TV입니다. TV.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TV 상반기 예능 그 순위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1위가 미스터 트롯이네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여러분들은 미스터 트롯 보셨어요? 나 봤다. 몇 명 없네요. 이 미스터 트롯은 어느 연령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까요? 40, 50대. 맞아요. 40, 60, 70, 80대 이 어르신들의 세대에 절대적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정말 안 봐가지고 인기가 실감이 안 되는데 보면은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따까지 이거 전부 다 그 미스터 트롯 나온 출연자들이 주를 이루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얘네가 이렇게 상위권으로 랭커되어 있는 거 보면 진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고요. 사실 2020년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2018, 17, 16, 그 다음에 19년도까지도 19년도는 끝났으니까 아니었겠다. 18년도까지 항상 1위였던 예능 프로가 있어요. 맞아요. 무한도전이 압도적으로 상위에 랭크돼 있었거든요. 무한도전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무한도전의 빈자리를 지금 놀면 뭐하니가 채우고 있죠. 그래서 이런 놀면 뭐하니도 예능 프로로 순위권이고 아는 형님, 런닝맨, 그 다음에 1박 2일 슈돌 과거에 나 혼자 산다까지 좀 기존에 원래 강세였던 예능 프로들이 여전히 좀 순위권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TV와 같은 영상 매체, 영화와 같은 영상 매체는요. 자, 뭐에다 자 밑줄 치라고 했죠? 시청각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에다 밑줄을 치라고 했습니다. 왜 시청각이 뭐예요? 시각과 청각을 합친 거죠. 그래서 영상으로 움직이면서 소리가 있으니까 시각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청각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의 무슨성이 높다고 표현을 해요. 실제성, 실제로 움직이는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실제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뭐 어렵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뉴미디어네요. 뉴미디어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유튜브나 SNS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여기는 이제 다양한 SNS를 제가 갖고 온 거고요. 뭐 인터넷도 포함되고 이제 블로그도 포함되고 다양한 여러분 즐겨 하시는 SNS도 포함되고 이런 새로 등장한 미디어라고 해서 뉴 미디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는 새로 등장한 게 아니라서 이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과거에 이 명칭이 나왔을 때는 그때 당시 새로 등장한 미디어랑 뉴 미디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이 뉴 미디어는 상대적으로 정보의 복제와 전송이 쉽대요. 왜 정보의 복제와 전송이 쉬울까요? 이 자료 자체가 뭘로 돼 있어요? 이런 종이 자료인가요? 막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다 이렇게 손으로 써야지 복사를 할 수 있나요? 아니 이거 무슨 자료예요? 다 이거는 다 디지털 자료잖아요. 다 컴퓨터로 이렇게 문서화돼 있고 그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컴퓨터 자료들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컨트롤 CV 하면 바로 복사하고 붙여넣기로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복제와 전송이 쉽다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뉴미디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아프리카 TV나 유튜버들 중에 좀 유명한 분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원래는 먹방으로 제가 찌양을 데리고 왔었는데 찌양이 그 약간 방송을 은퇴하고 뭔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찌양을 쓸 수 없어서 다른 분을 갖고 왔거든요.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이제 밥꿈남이라고 산정남? 아무튼 밥꿈남 해가지고 진짜 식사를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드시는데 많이 듣는 것보다 직접 본인 요리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산골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하는데 그 장면이 진짜 눈을 뗄 수가 없어서 가끔 저도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먹방 유튜버들이 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버를 제가 그러니까 방송용 지금 수업용으로 데려올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그 프랑스어 잘하면서 그 축구 선수 이렇게 인터뷰 한 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한 분 더 듣고 왔어요. 릴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축구를 잘 몰라서 잘 모르지만 작년 기준으로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릴카를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유튜버가 맞나요? 예. 여러분들 또 누구 좋아해요? 수요조사가 시장조사예요. 정생투어. 정샘투어 감사합니다. 정샘투 구독과 좋아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유튜버들이 늘어나는 것도 지금 이제 뉴미디어의 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블로그인데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지금 곧 결혼한다는 기사도 제가 최근에 접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자 아이돌 중에 레인보우라는 그룹 아세요? 레인보우의 이제 지숙 씨라고 해가지고 레인보우가 안 뜬 걸로 유명한 걸그룹이거든요. 되게 멤버들이 개개인이 매력도 있고 노래도 좋고 뭔가 다 매력적인 친구들인데 뜨질 못했어요 아쉽게. 그래서 얘네들이 그 활동을 못했던 기간이 되게 길어가지고 그 기간에 막 지숙 씨는 막 컴퓨터 사가지고 막 실제로 조립도 하고 막 요리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하더라? 기사도 쓰고 막 별의별 활동을 막 다 하더라고요. 되게 다재다능한 유튜버로 1등 신부감은 되게 유명한 아무튼 아이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 지숙 씨가 여기 보면은 파워블로거로 돼 있잖아요. 본업이 연예인인데 연예인보다 파워블로거로 더 유명해져가지고 그래서 요게 이제 블로거를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이분을 소개한 건데 아무튼 이런 블로거도 이제 뉴미디어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뉴미디어는 그 정보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소비하는 소비자 간의 소통이 가능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상호 소통성 측면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런 사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구매하는 제품에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는데 이 문구는 누가 만든 걸까요? 기업이 만든 걸까요? 소비자. 맞아요. 소비자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그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기업들이 제품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인터넷이나 이렇게 지나다니다 뭐 이런 공모전 같은 거 혹시 포스터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이 공모전은 누구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소비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이 아이디어가 괜찮으면 그걸 반영해서 제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프로슈머라고 해요. 프로슈머는 뭐와 뭐의 합성일까요? 프로듀서. 아주 생산자인 프로듀서와 컨슈머. 소비자인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비자에 머물렀던 우리 일반 대중이 생산자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이런 걸로 이제 상호 소통성 측면에서 언급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뉴미디어의 특징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 이 대중매체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인쇄매체, 음성매체, 영상매체는
일반적으로 정보 생산자가 우리 그 소비자한테 일방적으로 그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일방향 매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뉴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파워블로거인 지숙 씨나 그다음에 다양한 아프리카 BJ 같은 걸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과거에 소비자였던 우리 대중들이 생산자의 역할로 이렇게 변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양방향 매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우리 수능에서 나오는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흰색으로 쓰긴 하지만 이게 노란색으로 쓰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중매체의 특징 비교고요. 대중매체는 여기 있는 이 네 가지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정보 전달의 신속성입니다. 이 네 가지 매체 중에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뉴미디어입니다. 그 다음은 영상 매체와 음성 매체는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지 않아요. 왜? 그냥 소리로만 들리냐 아니면은 영상과 소리를 같이 볼 수 있느냐의 차이지 크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대적 크기를 나눌 때 영음은 잘 구분을 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이 당연히 인쇄 매체가 되겠죠. 자, 뉴미디어가 제일 빠른 이유는 그냥 SNS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글 하나 자료 같은 걸 올리면은 좋아요 누르면은 친구가 되어 있는 뭐 많게는 적게는 뭐 수백 명부터 많게는 막 수만 명, 수천 명, 수백만 명까지도 한 번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영상 매체와 음성 매체인데, 자, 책을 읽는 것과 비교하면 되겠죠. 책 한 권 읽는데 걸리는 속도가 어때요? 솔직히 너무 오래 걸리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요즘은 검색을 초록창에다 안 하고 다 유튜브에 하잖아요. 왜? 다 영상으로 된 시각화된 자료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편하니까. 그래서 영상 매체나 음성 매체는 그냥 틀어놓고 보거나 듣기만 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책 한 권 읽는 속도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이렇게 뉴, 영음의 순서로 커진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획득의 동시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획득의 말. 일단 정보. 획득의 동시성. 이거부터. 자, 정보 획득의 동시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같은 순간에 어떤 매체가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매체 중에 어느 매체가 정보 획득의 동시성이 가장 높을까요? 뉴미디어? 일반적으로 물으면은 처음 듣는 친구들이 뉴미디어라고 대답을 많이 해요. 근데 뉴미디어가 아닙니다. 영상 매체는 음성 매체가 더 높아요.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그냥 정해진 정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틀리면 이제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은 뉴미디어고, 그 다음은 인쇄 매체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뉴미디어가 획득의 동시성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영상 매체랑 음성 매체가 더 크단 말이에요. 큰 이유가 뭘까요? TV나 라디오 같은 경우는 뭐가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방송 시간에 TV나 라디오를 우리가 보기만 하면 그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를 우리가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거 할 때, 스마트폰 할 때 난 몇 시에 뭘 할 거라고 이렇게 정해두시나요? 아니요. 당연히 안 정해도 그냥 내가 시간 날 때 틈틈이 그냥 짬 날 때마다 그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는 영상 매체나 음성 매체가 뉴미디어보다 그 정보 획득의 동시성이 더 높게 됩니다. 그리고 책 같은 경우는 동시에 책 읽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있는 경우라면 지금 이 시간, 수업 시간이죠. 교과서 몇 쪽 피세요. 자, 우리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면 이때 획득의 동시성이 충족은 되긴 하지만 그 정도가 굉장히 낮겠죠. 이런 식으로 상대적 크기가 영음, 유, 인 순서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용자의 범위와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범위 및 매체에 대한 접근성.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묶었어요.
자, 이 네 가지 대중 매체 중에 사용자의 범위가 가장 많으면서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쉬운 거 어느 매체인가요? 자신이 없네요. 일단 대답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 왜 대답을 안 하죠? 보통 이걸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뉴미디어라고 많이 대답을 해요. 근데 정답은 사실 영상 매체랑 음성 매체입니다. 그 다음이 뉴미디어고요. 그 다음이 인쇄 매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인터넷이 참 익숙하죠. 근데 그건 누구를 고려하지 못한 거예요? 어르신 세대를 고려하지 못한 겁니다.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인터넷을 배워야지만 할 수 있고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TV나 라디오가 훨씬 이분들한테 더 익숙한 매체라서 이걸 더 많이 사용하시고 접근성도 더 높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는 책보다는 뉴미디어를 더 많이 써요. 네. 솔직히 우리가 지금 학생이니까 책을 많이 읽죠. 지금 어른만 돼도 책 많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책 좋아하는, 책을 읽는 취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선 책을 거의 안 읽고 이 책도 다 뭘로 바뀌었어요? 이북, 전자북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인쇄 매체는 이제 거의 잘 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범위나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영음, 유, 인의 순서로 크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보 전달의 양방향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이렇게 소통이 서로 주고받는 이 측면, 이 양방향성이 가장 높은 매체는 뭘까요? 당연히 뉴미디어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네, 영상 매체랑 음성 매체입니다. 그 다음은 인쇄 매체가 되겠네요. 뉴미디어가 높은 건 말할 것도 없죠. 실시간으로 방송을 만들어내는 아프리카 TV BJ분들과 시청자들이 계속 실시간 소통을 주고받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방향성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은 영상 매체랑 음성 매체인데 영상 매체에서 여러분들이 소통성 측면을 말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유행이 끝났는데 과거에 이제 유행이 있었던 오디션 프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뭘로 참여를 하죠? 맞아요. 대국민 문자 투표로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하게 되잖아요. 이런 측면이 이제 영상 매체의 양방향성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라디오 같은 음성 매체는 뭘 할 수 있죠? 문자로. 맞아요. 사연 같은 걸 보내서 저도 옛날에 막 사연 많이 보내고 제 사연 당첨돼서 읽어주면 되게 좋아하고 상품 받으면 막 더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연 주고받는 측면으로 양방향성을 얘기할 수 있고요. 인쇄 매체도 양방향성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인쇄 매체는 양방향성을 뭘 할 수 있을까요? 신문 같은 거에 뭘 할 수 있죠? 우리 독자들이? 맞아, 투고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독자 투고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독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페이지가 정말 작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상대적 크기는 그 맨 오른쪽이 0이 아니라 상대적 크기가 굉장히 낮은 거임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게 정보의 심층성이 있네요. 가장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는 네 가지 중에 뭘까요? 맞습니다. 인쇄 매체요. 그 다음은 맞아, 영음이고 그 다음은 뉴미디어. 아까 제가 인쇄 매체 할 때 그 가로하고 뭘 채우라고 했는 자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자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유는 책이나 신문은 누가 쓰니까? 지식인 전문가가 쓰니까 당연히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고 깊이 있고 심층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층성이 가장 높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 매체랑 음성 매체가 높은 이유는 책이나 신문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다르죠. 예능 프로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따라 떨어지겠지만 아예 전문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심층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인쇄 매체보다 떨어지지만 영음이 더 뉴미디어보다 더 높다고 하고요. 뉴미디어가 가장 이 심층성이 떨어지는 이유, 그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인터넷에 떠도는 건 가짜 뉴스도 많고 전부 다 막 과장에다 홍보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심층성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 전달의 동시성. 정보 전달의 동시성입니다. 이번에 보면 획득의 동시성이 있죠. 획득의 동시성은 동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가 무엇인가를 물었다면 이 6번째 정보 전달의 동시성은 이 4가지 매체 중에 말 그대로 같은 시간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가능성의 여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이 정보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의 여부는 4개의 특징을 비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좀 어려워 보이죠? 뭐 뉴미디어든 영상 매체든 음성 매체든 그냥 정보를 업로드하는 순간 동시에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긴 하잖아요. 이걸 상대적 크기를 묻는 건 좀 애매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수능에서는 이걸 뭘 물었냐면 뉴미디어와 인쇄 매체만 물었습니다. 그러면 좀 판단이 되나요? 정보 전달의 동시성이 뉴미디어와 인쇄 매체 중에 어느 게 더 높을까요? 맞아요. 뉴미디어가 좀 더 높습니다. 인쇄 매체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동시에 책을 보는 경우, 동시에 책이 여러분들한테 동시간에 딱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일괄부마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책을 나눠주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시간을 맞춰서 책을 구매하는 경우, 신문을 구매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전달의 동시성은 충족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쇄 매체가 가장 떨어지고요. 여기는 수능에 뉴미디어를 물었지만 영상 매체나 음성 매체는 뉴미디어랑 크기 비교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수능에서 또 바꿔서 나온다면 이 뉴미디어 대신에 영상 매체나 음성 매체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뉴미디어와 영상 매체, 인쇄 매체, 음성 매체는 서로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어때요?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제가 빼뜨렸어요. 교육제도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모르고 빠뜨렸거든요. 뭐냐면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내용입니다. 교과서에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모르고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삭제가 돼버렸는데, 우리 수능에서 나온 측면이 이제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을 묻게 되거든요. 이 교육의 기회균등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꺼졌으면 좋겠는데 안 꺼지네. 영상이 되게 비교 안 좋게. 접근 기회 평등과 그다음에 교육 결과의 평등이 있습니다. 접근 기회 평등과 교육 결과의 평등, 이 두 가지 측면을 묻게 되거든요. 자, 접근 기회 평등이 뭘까요? 말 그대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자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 뭘까요? 사교육 방지 아니죠.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뭐죠? 의무교육. 의무교육입니다. 이런 중학교 의무교육이 교육의 접근 기회 평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 접근 기회 평등을 강조하는 건 기능론일까요? 갈등론일까요? 기능론 같아요? 기능론도 강조를 하고요, 갈등론도 강조를 합니다. 둘 다 강조해요. 둘 다. 제가 이렇게 선택하라고 했을 때 선택하는 게 정답인 경우가 거의 없었죠. 항상 제 질문 패턴이 항상 뻔한데 네. 자, 근데 이제 강조점이 다릅니다. 기능론은 접근 기회 평등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면 그 다음에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몫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줬으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노력 안 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접근 기회 평등만을 강조하는 건 기능론이고요. 근데 갈등론은 당연히 접근 기회 평등을 강조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뭐에 영향을 간과했습니까?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정 배경에 영향을 간과했으니까,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으니까, 모두가 동등한 출발점에 있지 않으니까, 모두가 동등한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뭐의 평등까지 가야 한다? 결과의 평등까지 가야 한다가 갈등론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접근 기회 평등을 강조하는 건 기능론과 갈등론 둘 다 해당되는 거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건 기능론이고,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결과의 평등까지 가야 한다, 또 추가로 보상 교육까지 제공을 해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갈등론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접근 기회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또 수능에서 묻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로 끊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육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네요. 이거 먼저가 아니죠. 뭔가 제가 잘못되어 있네. 대중매체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인쇄매체랑 뉴미디어 중 하나라는 단서를 줬네요. 그런데 보니까 A가 B보다 정보의 확산 속도가 높대요. 정보의 확산 속도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랑 같은 말일까요?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겠네요. 둘 중에 뭐가 A에 해당하죠? 뉴미디어. 뉴미디어가 A에 해당해요.
A가 뉴미디어, 그럼 자연스럽게 B는 인쇄 매체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A, B를 구분하는 문제는 머릿속으로 풀지 마시고 예, 문제에도 이렇게 푼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시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1번을 보니까 뉴미디어는 인쇄 매체에 비해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이 크대.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이 뉴미디어가 큰가요? 아니요. 우리는 어디서든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든 SNS,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뉴미디어는 인쇄 매체에 비해 정보 확산의 시간적 제약이 작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이렇게 바꾸거나. 어쨌든 1번은 틀린 표현이 있고요. 2번 인쇄 매체는 뉴미디어와 달리 정보의 동시적 전달이 가능하대요. 이건 뭐가 틀렸을까요? 맞아요. 달리가 틀린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달리가 틀렸어요. 상대적 크기는 당연히 뉴미디어가 크긴 하지만 둘 다 가능하긴 하고요. 그다음에 3번 가에 정보 재가공의 용이성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재가공의 용이성이 높은 거는 뭐와 뭐가 쉬운? 정보의 복제와 전송이 쉬운 무슨 매체? 뉴미디어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인쇄 매체가 뉴미디어보다 더 크다는 표현이 되니까 3번은 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 다음에 4번 이번에 여기 나에다 들어가는데 나의 시청각 정보의 제공의 용이성이 들어갈 수 있대요. 시청각 정보의 제공의 용이성이 인쇄 매체가 뉴미디어보다 더 크다는 말이네요. 근데 인쇄 매체는 무슨 정보만 전달해요? 인쇄 매체는 글이니까 시각 정보만 전달하죠. 그러니까 4번도 틀린 목입니다. 그럼 정답은 자연스럽게 5번이 되겠군요. 이번에 이 다에다가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의 명확성이 들어갈 수 있대요. 인쇄 매체는 경계의 명확성이 높고 뉴미디어는 경계의 명확성이 낮답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뉴미디어의 특징 중에 아까 제가 뭘 소개해드렸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친 프로슈머를 소개해드렸죠. 요거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소비자 관계 명확성이 뉴미디어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교육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파트입니다. 한번 보죠. 보니까 학교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지식과 가치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모두가 동의했다고 보는 거예요. 학교 교육 내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굴까요? 그렇죠. B는 기능론, A는 갈등론이 되겠네요. 갈등론은 우리가 배우는 학교 교육 내용을 누가 정했다고 봐요? 지배 집단이 정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걸 왜 따라야 하면서 학교 교육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1번. 갈등론은 교육의 인재 선발 기능이 공정하게 작동한다고 본대요. 학교 교육이 인재를 선발하고 배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건 누구였어요? 네, 기능론이죠. A가 아니고 B. 기능론으로 바뀌어야 1번은 맞는 보기가 될 거고요. 2번. 기능론은 교육의 성과가 가정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가정 배경에 영향을 강조하는 건 누구였죠? 네, 갈등론이죠. A로 바뀌어야 2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3번. 갈등론은 기능론과 달리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대요. 뭐가 틀렸을까요? 맞습니다. 달리가 틀렸어요. 기능론과 갈등론은 둘 다 접근 기회 평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접근 기회 평등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건 누구? 이건 기능론이지만 이걸로 부족하니까 어디까지 가야 한다? 결과의 평등까지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갈등론이에요. 3번은 틀렸고요. 4번. 기능론은 갈등론에 비해 교육이 개인에게 사회 이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해요. 어때요? 맞아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기능론은 학교 교육이 사회 이동의 뭐로서? 통로로서 작용한다고 보죠.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 5번. 이 가에다가 교육이 계층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가가 적절하네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기능론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기능론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예라고 대답해요.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성공하니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라고 얘기할 텐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에 넣으면 기능론이 아니라고 대답하니까 5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끊어줘.